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딱 한 달, 그 행보를 다룬 기사하고 분석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눈에 띄는 게 국민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추천한다. 이런 새로운 제도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내용도 있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 정보, 또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새 정부 초반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려 하는지, 또 그 이면에 어떤 기대나 우려 같은 게 있는지 좀 엿볼 수 있거든요. 네네. 특히 말씀하신 국민추천제, 그리고 차베스 비교론, 이거 여러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줍니다. 저희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국민추천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에요. 네, 파격적이죠. 자료 보니까 정부는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문제 잘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인재를 좀 등용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동시에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들 보면 추천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좀 명확하지 않다? 네. 그래서 자칫 인사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성보다는 그냥 인기 많은 사람, 지지층이 막 밀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료에 구체적인 예시도 나오던데요. 정청래 의령 같은 경우 팬덤이 작용할 수 있다. 네네. 단중히 지지층 추천만으로 전문성 검증 없이 고위직에 가는 게 맞냐?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런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 가까운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좀 주요 자리에 임명된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더 커지는 면도 있어요. 그런 배경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는 혹시 이 국민추천제라는 게 이런 특정 인선 논란을 좀 희석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공정성이라는 이상하고 정치적인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시작한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분석 자료에서 나오는 차베스 전 대통령과의 비교,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30.5조 원 규모 추경안 편성,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짜서 쓰겠다는 계획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이런 속도감 있는 행보가 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딱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서민 강조한다, 개혁 추진한다, 이런 구호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도 한국의 정치 사회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차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회도 있고 헌법재판소, 언론, 시민사회, 이런 아주 강력한 제도적인 견제장치들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하긴 헌법 바꾸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국회 3분의 2 동의 받아야 하고 또 국민투표 과반 찬성 얻어야 하고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만약에 정말 차베스처럼 권력을 막 집중시키고 반미 외교를 한다거나 급격하게 국유화를 시도한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제 구조상,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해야 하고 외국 자본 들어와야 하는 이 구조상 즉각 타격을 받을 거고요. 경제가 바로 반응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 정서도 무시 못하죠. 권력 남용 이거에 대한 경계심 엄청 강하잖아요. IMF 위기나 촛불혁명 같은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 길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제도적 기반이나 역사적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결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 첫 달 행보를 보면 전임 대통령이랑은 좀 다르게 30일 만에 타운홀 방식으로 기자회견 하겠다 예고하고. 네, 소통 강조하는 모습이죠. 맞아요. 그리고 첫 지역 방문지로 광주를 택하고, 이런 걸 보면 좀 소통이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의도가 자료들에서 읽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으니까 좀 속도 그리고 실용, 이걸 앞세우는 기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동시에 자료들은 과제도 많다고 지적해요. 그 30.5조 추경안 처리 문제도 있고 장관 후보자들 검증 통과해야 하고 검찰개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산적한 지역 현안들 해결해야 하고. 정말 할 일이 많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또 여야 협치 잘 이끌어내고 민심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갈지, 이게 진짜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달은 국민추천제라는 새로운 실험, 그리고 속도감 있는 개혁 의지,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포퓰리즘 논란이라든지 과거 사례와의 비교 속에서 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출발했다. 이 점도 분명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일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한 군데 강력한 제도적 견제 정치들,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인 시민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 말이죠. 네. 이 정부가 자신의 정책 목표를 막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하고 부딪히면서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이게 될까? 혹은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예상치 못한 변화나 적응. 네, 이 점을 계속 지켜보는 게 앞으로 이 정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